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한 발 더 들어가는 뉴스 인싸 프라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월요일 밝혀주신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정치 해안 두 분이죠. 정은혜 전 민주당 의원, 이지혜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말에 난리가 났더군요. 검사들이 갑자기 독립운동을 하고 있어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여진이 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또 각각의 논리가 있는 거죠. 일단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장은 사의를 표했다고 하고, 네, 그리고 지금 대행을 맡고 있는 검찰총장은 내가 스스로 책임진다. 내 책임이다. 내가 판단했다. 법무부는 어쨌든 좀 한 발 떨어져서 지켜보고 있었다. 이런 입장인데 전반적인 이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의원님? 네, 일단은 처음부터 이제 검찰이 기소를 하지 말았어야 할 사건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게 아무 죄도 없는 이재명 대통령님을 자꾸 연결을 시켜서 네. 대장동과 연결을 시켜서 뭔가 죄를 만들려고 했고, 그렇다 보니 이번에 지난주인가요? 그 판결이 났었죠. 네. 그래서 판결이 나면서 사실은 검찰이 구형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이제 형을 받게 됐습니다. 일부 인사에 대해서는요. 네, 그렇죠. 그러다 법원이 엄벌을 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문 내용에서는 당시 성남시장은 유동규, 정진상, 민간업자들의 유착 정도를 모르는 상태에서라는 네. 단어가 있었습니다. 네. 너무나 많은 그 판결문이 거의 한 2시간 넘게 읽을 정도로 긴 판결문이었는데, 네. 그 안에서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대통령과 무관하다. 사실은 저는 그걸 결론으로 보고 싶어요. 일단은 대장동 비리와 관련해서 자기들끼리 뇌물을 주고받고 비리를 저지르고 했던 것은 그 행정하는 그들이 했던 일인 것이지, 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건데, 네. 그 연결고리를 자꾸 찾겠다고 말도 안 되는 무슨 연결고리를 했던 것. 그러면서 이제 물론 또 국민의힘 측에서는 무슨 성남시 수뇌부 이런 표현을 들어서 수뇌부가 당시 이재명 시장이었기 때문에 또 이재명 시장이 성과라고 했으니 책임을 져라. 약간 저는 이게 논리도 안 맞고 말도 안 맞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검찰이 대장동 사건의 그 항소를 포기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요, 이미 사실 끝난 싸움이고요. 이긴 자는 결정이 되어 있고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다. 싸울 수도 없다. 이것을 인정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시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재판부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당시 성남시장, 여기서 성남시장은 이재명을 얘기합니다. 당시 성남시장은 유동규 등과 민간업자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 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오히려 유동규가 민간업자 사이에 조율한 내용은 수뇌부로부터 승인받았고 책임은 가볍지 않다. 오히려 배임을 주도한 걸로 보인다. 그러니까 유동규가 주도를 했고, 그때 받았다는 3억 1천인가 그것도 이제 다른 철거업체한테 넘겨졌다 등등 여러 가지 보도들도 있었죠. 그리고 이재명이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고의성이 없으면 또 배임 등에 대해서도 처벌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당시 유동규 등등 재판 과정에서 1심은 분명히 수뇌부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재명은 모르는 상황이었다라는 거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계속 반발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항소 포기 이 논란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로 큰 줄기로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이 대장동 일당 민간업자들의 죄가 무겁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몰랐다. 라는 것이 그 판결문에 적시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재명과 엮으려고 아주 별건 수사를 계속 자행했던 그런 수사 부분도 무죄가 나왔다. 이런 것들이 지금 판결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자기들이 무리하게 이재명을 엮으려고 했는데 그 부분까지 무죄가 나왔고, 그리고 이재명을 몰랐다는 사실이 이 판결문에 담기자 정치검사 일부들의 마지막 발악이다라는 저도 이렇게 규정을 짓고 싶은데, 지금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 나무게 배를 가른다고 했다라던가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엮으려고 이 유동규와 나무게 진술만을 가지고 굉장히 별건을 가지고 여러 가지 엮으려고 무리수를 뒀던 그런 재판에 대해서 지금 결과적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된 사안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보수 언론에 따르면 이게 뭐 항소를 하지 않음으로써 민간업자를 뭐 가중 처벌할 길이 없다 뭐 이렇게 또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사실상 그 별건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더 수사하고 싶은 그런 길이 막히자 항소 포기를 지금 뭐 문제 삼으면서 정치 검사들이 반발을 하는 것이지 이 재판 1심 재판의 판결문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죄가 없고 그리고 몰랐다는 것이 확실히 드러났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소위 말하는 진보 언론에서 또 뭐 매체에서도 지금 이 민감한 시기에 항소를 포기하는 것은 조금 논란 살만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검찰 쪽을 엄청나게 비난하는 그런 이제 사설 같은 것도 있는데 전 이것도 일종의 양비론이라 보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이 재판이 시작됐어야 하는 건가 이재명을 고리로 여기서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얘기하지 않고 그냥 이 재판은 당연히 진행되는 거고 여기서 뭐 할 수도 있고 뭐 속도 조절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논조가 굉장히 양비론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에 뇌물로 엮으려다가 안 돼서 배임으로 이재명을 건 거잖아요. 그리고 뭐였습니까? 그 김성태 씨 뭐 귀국할 때 그때는 막 변호사비 대납 얘기하다가 갑자기 대북 송금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검찰이 걸려고 했던 게 없어지니까 다른 걸로 걸고 다른 걸로 걸어서 지금 뭐 5개 재판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왜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검찰이 없는 사실로 조작 기소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검찰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고의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배임에는. 근데 분명히 유동규 전 본부장이 네. 민간 측의 수익 요구를 수용하여 사업을 설계했고 이로 인해 공사 측에 손해가 발생했다. 그래서 이는 배임죄다라고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형보다 더 높은 형량을 네, 적용했잖아요. 그래서 무슨 국민의힘도 맨날 그래요. 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라. 뭐 이런 얘기.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십시오. 네, 네. 법원이 판결을 했고요. 네. 예, 이대로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에 대한 수사를 막 과거에 진행을 했죠. 막 별건 해서 진행을 했는데 저는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제 뇌구조가 이상한 거 생각했던 게 국민의힘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게 그거예요. 뭐 헌법 84조 뭐 얘기를 들면서 네. 지금 그래도 뭐 대통령 선거 전에 뭐 수사를 받고 있었으니 계속 수사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래요. 만약에 수사를 받았다 치자고요. 수사를 받았으면 그 결과에 그럼 승복할 겁니까?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님 무죄가 나오면요 분명히 이럴 거예요. 이거 정권의 눈치를 봤다. 그러니까요. 정권의 눈치를 봐서 검찰이 끝까지 가더라도. 뭐 재판부가 이렇게 판결했다. 어쩌라는 겁니까? 네. 저는 국민의힘에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법대로 하십시오. 법대로 하십시오. 헌법 84조에 의해서 지금 대통령이 무슨 이재명 대통령이 뭐 내란죄 했습니까? 외환했습니까? 그거 아니죠. 네. 그러면 재판 안 하면 돼요. 수사 네. 지금 안 하면 돼요. 이재명 대통령님에 대한 재판은 지금 그렇게 멈추면 되고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그 이재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거 중대한 범죄입니다. 범죄 행위면 그 범죄를 한 사람들 그 피고인들에게 의한 뭐 죄를 묻고 네. 그 죄를 판단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이것을 오히려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국민의힘이다. 그리고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뭐 무죄다 유죄다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이 계속 이게 오히려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거 아닌가요? 왜 사법부가 지금 판결을 내리고 있는데 여기서 자꾸 뭐 유죄다 무죄다 뭐 본인들이 막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사법부를 존중하지 않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지난 1심 선고에서는 검찰이 이제 김만배 씨한테는 징역 12년, 그리고 유동규한테는 7년, 그리고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5년 등등 구형을 했는데 유동규 7년이 이제 8년이 됐죠. 그리고 그 정민용 변호사도 사실 공사에 있었고 그 공무원 자격이기 때문에 사실상 당신이 제가 중하다고 해서 한 6년인가로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재판부에서 죄가 중하다고 해서 더 높이 한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예를 들어 김만배 같은 경우는 12년 불렀는데 그보다 밑으로 이제 내려갔으니까요. 약간 혼재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검찰이 이렇게까지 열받을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전체적인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일단 열을 받으려고 했었으면 그러니까 뭐 이런 검찰권에 대한 침해다 위에서부터의 압박이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서슴없이 네. 뭐랄까
그렇게 잘 하려고 했었으면 윤석열 구속 취소 즉시 항고했을 때 왜 이거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다 뭐라고 했냐면 전무후무한 일이다. 이 헌법 체계가 일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고 지금 그때까지도 뭐 시간으로 계산한지 날로 계산한지 이런 논란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내란숙이 아닙니까? 내란숙의 윤석열을 구속에서 풀려나도록 하는 그런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누구도 아무도 가만히 있다가 지금 이런 일을 가지고 뭐 무슨 항명이다, 내부 반발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그냥 검찰이 정치적으로 움직인다라고 스스로 자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한동훈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도 본인도 가만히 있다가 검찰 자살이다라는 아주 험한 표현까지 쓰면서 이것이 마치 뭐 무슨 이재명 대통령이 아직도 죄가 있는데 그것을 뭐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외압에 의해서 중단된 것처럼 지금 프레임을 짜고 움직이는 것인데 왜 이런 사안에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무죄라고 분명히 그 판결문에 적시를 한 요 사안에는 이렇게 내부적으로 반발이 심하고 진짜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정말 대한민국이 나라 경제가 고꾸라질 뻔한 그런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했었는지 그거부터 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처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3년 동안 입국닷 하고 있던 인간들이 지금 나와서 무슨 독립운동 하듯이 대표적인 게 지금 강백신이잖아요. 강백신 검사 지금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사안에 대해서 이 사람 윤석열 명예훼손했다면서 언론사 수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마 과거에 조국 수사 때도 관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언론에 따르면은 뭐 가장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검사 중 한 명이잖아요. 김건희 10월에 무혐의로 그냥 말아버릴 때 이 사람들 나와서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지금 와서 이런 얘기 한다는 거 너무 어불성설 아니에요? 네, 일단 강 검사 같은 경우는 평소에 뭐 언론사 수사 뭐 이런 걸 하면서 조금 뭐 강단 있는 인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강단이 늘 정치적 방향과 일치했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특히 그 이재명 대통령님 관련해서 이번 사건이 사실상 이제 이제 종결 국면에 들어가게 되자 이제 그런 어떤 자신들의 정치적 무대를 잃었다고 생각하는 건가? 그래서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력의 무대가 닫혀지고 있다.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반발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특히 배임죄 같은 경우도 이게 원래는 검찰이 기소를 할 때 재산상의 손해를 봤다는 게 한 3,850억 원 정도, 이제 4천억이 넘는 돈인데 실제로 법원에서는 한 428억 정도로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그 조작 기소,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로 자꾸 자체의 기소를 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결과적으로 그겁니다. 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직원이 자기들끼리 작당 모의해가지고 지금 비리를 저지른 사건이에요. 그런 사건에 대해서 자꾸 그 연결고리를 이재명 대통령님과 자꾸 잡으려고 했던 것이 정말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기소였고 그것이 또 지금 자신의 무대들을 잃자 그 권력의 무대가 닫히는 것에 대한 아쉬움, 안타까움, 서운함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검사들이 어떤 일을 벌이고 있었냐면 뭐 대충 예상은 했습니다만 지난 7일이었죠.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실장, 정무조정실장 그때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거 역시 대장동 의뢰 뭐 관련된 재판이었는데 이미 구속된 남욱 변호사가 증인으로 나왔죠. 그래서 뭐 수유를 입고 나왔다고 해요.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실토를 한 거죠. 검사들한테 내가 조사받을 때 배를 가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검사가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으니 네가 선택해라. 이 얘기 얼마나 무서워요. 예? 지금 내 정말 이 생존권을 갖고 있는 거가 바로 검사인데 배를 가르겠다. 그러자 검찰 측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제 남욱 얘기 듣자마자 사람 배를 가르겠다고 한 게 아니다. 어쨌든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는 걸 인정해 버린 겁니다. 그러자 또 남욱이 맞다, 나 들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검사 말 안 듣겠어요? 무섭잖아요. 아니 우리가 그냥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야 너 그러면 배를 가를 거야? 라고 한 번이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농담이라도 그런 얘기는 못 하잖아요. 아니 뭐 장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 진짜 일상생활에서도 말이 안 나오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런 대화인 것인데 비유라고 하더라도 그런 비유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검사실에 앉아서 그리고 지금 유동규와 이 남욱의 진술에 의하면 그러니까 남욱도 굉장히 많은 진술을 번복하고 뭐 과장해서 진술하고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뭐 한 건에 대해서 막
계속 부르고 계속 똑같은 걸 계속 질문하고 이런 과정에서 배를 가르겠다라는 연장선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검사실에서 취조를 하고 내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나의 목숨줄을 요 앞에 있는 검사가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내 배를 가르겠다라고 한다면 너무 누구나도 두려울 것 같아요. 죄가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지 간에. 그래서 검사가 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의도하는 대로 이 진술을 해줬다는 그런 얘기들을 이제 와서 정말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검사의 압력에 의해서 자기가 이런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시나리오는 유동규의 진술로부터만 나온 겁니다. 어떤 특정한 뭐 구체적인 증거라던가 아니면 뭐 돈이 오간 그런 정황이라던가 이런 게 하나도 없이 그냥 오직 이 유동규의 진술만으로 그렇죠. 여기까지 온 것인데 네. 그것마저도 검사의 압박에 의해서 이렇게 짜여진 판으로 시나리오대로 움직였다. 그런데 이게 판결로 이재명은 무죄다, 몰랐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국민의힘 입장도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네. 본인들이 지금 이 당권을 누구 하나 주도하지 못하고 내년 지방선거도 있고 어떻게든 정치적으로 돌파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물고 늘어지고 발목 잡을 것은 이재명 대통령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아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 하나 이게 지금 저쪽에 말하는 것들이 이해되는 구석이 있어야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논리적으로 반박을 할 텐데 네네. 그렇지 않은 지금 이런 상황이 뭐 정치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데 좀 적당히 하시라 국민의힘. 상대방이 억지를 쓰면 이게 참 어려운 게 논리적으로 반박이 불가능해요. 억지를 쓰기 때문에 비논리 앞에 논리가 참 힘을 잃을 때가 많은데 어쨌든 지금 여야 간의 여론전인 것 같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검찰은 대통령을 겨냥한 조작 수사, 거짓 진술 강요, 억지 기소를 벌였다면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고 지금 검찰 내부 반발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성원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문제다. 어떻게 항소를 포기할 수 있느냐. 이분들 진짜 갑자기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긴급 현안 질의를 즉시 열고 국정조사부터 신속히 진행하겠다. 그리고 항소 포기 외압은 누가 왜 행사했는지 진상을 규명하자. 완전히 충돌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제 뭔가를 하자는 건 똑같은데 의도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될까요, 제대로? 이게 사실 정치인은 가장 중요한 그 능력 중에 하나가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말. 자기의 언어로. 네, 자기 그리고 말. 자기 컨텐츠가 있어야 되고요. 자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님이 그게 굉장히 능했거든요. 사실 처음에는 뭐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 뭐 어떤 라인이나 이런 걸 탄 게 아니고 본인의 개인기 능력으로 그 자리까지 올라가신 건데 저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게 좀 묻고 싶은데 이재명 대통령님 안 계셨으면 정치를 어떻게 할 뻔했나요? 그래서 예전에 권성도 원내대표 국회에서 연설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재명만 수십 번 들어갔잖아요. 네, 연설문에. 그가 없으면 나의 존재가 있지 않는 것은 굉장히 무능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 스스로 서야 된다. 그리고 아까 뭐 그런 언어 얘기도 하셨는데 요즘 제가 그 아이를 가르치다 보니까 말을 굉장히 조심하라고 해요. 왜냐면 말이라는 거는요. 내가 뱉기 전에 내가 먼저 생각을 하게 돼요. 사실 그 말은 내가 먼저 듣는 겁니다. 내가 먼저 듣고 사실은 상대방이 듣는 거기 때문에 네, 언어를 사용할 때는 굉장히 단어 같은 것도 조심해야 되고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는 요즘 국민의힘 의원이나 뭐 이렇게 뭐 검찰들이 사용하는 언어들을 보면 이게 아이들한테 이 기사는 보여줄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죠. 너무나 저질스러운 말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갈 때까지 간 거다. 왜냐면 더 이상 그들이 정말 구석에 몰린 쥐처럼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논리로는 싸움이 안 되니까 뭐 이런저런 말을 막 던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기현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저 비비에. 전 이분들 때문에 처음 알았어요. 로저 비비에라는 명품 브랜드가 프랑스 명품인가 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어쨌든 압수수색을 김건희 집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로저 비비의 명품 가방이 나왔고 이게 알고 보니까 김기현 옛날에 2023년인가요? 네, 당대표 당선 직후에 보냈던 가방으로 알려졌습니다. 왜냐면 안에 메모지가 또 친절하게 같이 발견돼서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땡큐 뭐 이렇게 됐습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일단 제가 이제 방송에서 몇 번 얘기했는데 김건희는 편지 때문에 옴짝달싹 못하게 됐다. 다 증거가 다 남아 그렇죠. 있어서. 첫 번째 이 로저 비비에 여사님 감사하다. 두 번째도 뭐 있습니까?
금거북이, 이배용의 이배용. 금거북이, 감사하다. 그리고 또 요즘 또 핫한 주제인 것이죠. 이 김건희의 또 다른 어떤 의문의 남성, 그분과 주고받은 뭐였죠? 비밀과 뭐 걱정,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빼박 증거들이 지금 어쩔 수 없이 김기현이 이게 무슨 의례적인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누가 의례적으로 인사하는데 100만 원도 없는 그런 고가의 가방을 줍니까? 네. 그 말도 안 되고 또 그 당시에 우리가 다시 살펴보면 김기현이 당대표 나왔을 때 김기현이 누구야? 라고 말한 사람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정치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김기현이라는 사람이 3선, 4선을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존재감이 없었던 그렇죠. 그 당대표에 나왔는데 왜 나왔는지도 모르겠고 저 사람은 컷오프가 될 거야 라고 당연히 예상했던 그래서 그 당시에 처음에 나타났을 때는 한 5위 정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사람이 당대표가 됐고 근데 우리가 또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듯이 네. 통일교와 그 김건희 측에 나눈 대화에서 보면 우리가 모든 조직을 총동원해서 이번 당대표 선거에 누구를 밀겠다라고 하는 정황이 다 또 문자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의 김기현이 당선이 되었고 그리고 나서 9일 뒤에 이 로저 비비의 가방이 저쪽으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우리가 알다시피 김건희는 누굽니까? 뭔가 들어가야 나오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인풋 아웃풋이 확실한 사람. 그럼요. 그러면 대가 없이 김기현을 당대표를 만들어주고 그냥 예의 차원에서만 가방을 받았겠느냐. 저는 요 부분도 요 앞단에도 또 어떤 것들이 오고 가는지 요 부분도 같이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저는 이 사건 보자마자 처음 든 의문은 솔직히 이거였어요. 보통 누가 뭐 아이가 학교에 입학한다던가 누가 뭐 당선되면 축하한다고 내가 선물을 주지 당선된 사람이 뭘 주는 거 좀 이상하지 않을까? 방향성이? 축하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김건희가 뭐 줄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근데 방향이 이거 제대로 된 방향이에요? 아니면 제가 사회적인 의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아니, 그렇죠. 이거 김기현이 원래는 받았어야죠. 네. 네. 받았어야 됐던 축하 선물이고. 인사를 받았어야죠, 오히려. 네. 근데 왜 줍니까? 여기서부터 네. 이상해지는 거 아니에요? 네, 거기부터도 이상하고요. 일단은 네. 저는 그 메모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메모에요. 사실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그냥 제가 해석을 하면요. 이거 뇌물입니다. 잘 받아주세요. 라고 쓴 거예요. 왜냐면은 그 메시지 자체가 남편의 당대표 당선을 중요합니다. 도와줘서. 그러니까. 감사하다. 네, 그 부분이 있죠. 네, 보통은 예를 들면 제가 뭐 어디 당선되거나 하면요. 그냥 의례적으로 할 때는 덕분에 잘 됐어요. 네, 그렇죠. 이 정도 수준이에요. 네. 덕분에 뭐 잘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지. 저는 도와줘서라는 말이 정확하게 들어갔다는 거는 그렇죠. 네. 너가 도와줘서 당대표 됐다. 근데 지금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 당대표 경선에 개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근데 개입을 했던 것이고 대변인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김기현이 처음에 4위였어요. 근데 단숨에 1위가 됐고 그 과정에 뭐가 있었냐? 원래는 그 국민 여론 30%가 있는데 당원 100%로 룰을 바꿨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윤심의 독점제, 윤심의 독점 구조가 있었고 그렇다 보면 당시에 또 나경원 같은 경우도 정리를 당했잖아요. 네. 네,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누가 이것을 뇌물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로저 비비에 관련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그 가죽공예 지도사 네. 1급 자격증이 있습니다. 대단하세요. 네, 문화체육관광부 네. 산하의 지도사 자격증인데 사실 부끄러운 얘기인데 로저 비비에는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처음 네, 들어봤어요. 저도 브랜드를 네. 많이 알기는 하는데 처음 들었어요. 근데 왜 로저 비비에였을까? 우리도 모르는 거. 네. 근데 저는 오히려 여기에도 그 김건희의 그 낮은 자존감을 올려줄 수 있는 목적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요? 샤넬은 너무 흔해요. 샤넬, 뭐 루이비통 이런 거 다 모두가 아는 국민 브랜드죠. 어떻게 보면 너무 흔하고. 디올도 그렇고. 예, 그리고 사실 고가의 브랜드라고 하면 우리가 에르메스를 볼 수 있어요. 네. 에르메스는 너무 비싸요. 너무 사실 뭐 거의 비싸죠. 몇천 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한 뇌물이죠, 그냥. 근데 로저 비비에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용한 명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상류층 사이에서는 굉장히 대중적인 그 브랜드는 아니지만 하이엔드 브랜드고요. 아는 사람들만 아는 엘리트 브랜드라는 거죠. 이걸 선물했다는 것 자체가 뭔가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다. 김건희의 취향 저격? 네, 왜냐하면 그 샤넬을 맡는 코코 샤넬 그 디자이너 같은 경우도 이 가방을 좋아했다고 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뭔가 그런 당신의 그 세련됨, 당신의 우아함, 당신의 독보적인 이런 것들을 찬양하는 압축적인 굉장히 그 소액, 여기서는 소액인 네네. 거죠. 이제 그 어떻게 보면 100만 원, 200만 원이라는 그 소액을 가지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가장 큰 그런 도구가 아니었나라는 게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 뇌물 맞아요. 확실히 뇌물 맞아요. 왜냐면
일단 100만 원이 넘어갔잖아요. 네, 보통 우리가 선물을 할 때요. 저는 그래요. 막 그냥 지인분들 할 때 그냥 소소하게 뭐 예를 들면 아직 정치인들끼리 선물 많이 하는 게 뭐 멸치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김. 아시죠? 솔직히 말하면 네, 그래서 부피가 크고 우리가 실용적으로 먹을 수도 있고 부담이 안 되는 사실 그런 선물 많이 하거든요. 그럼요. 예, 근데 이게 무슨 100만 원, 저는 분명히 100만 원은 넘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뇌물을 주고 받았다. 이것을 저는 그리고 오히려 지금 그 김기현 측의 해명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이게 무슨 뭐 예의 차원이었다? 네. 뭐라고 하는데 사실은 공직윤지법상 핵심은 저는 그래요. 의도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고 봐요. 뭐냐면 중요한 건 행위의 객관성입니다. 네. 이게 누가 봐도 이거는 당선 뒤에 뭐 청탁할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누가 봐도 그 고마움에 대한 표시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분명히 직무 관련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뇌물죄로 성립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당시 상황을 아까 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좀 정리를 해드리면 2023년 3월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었습니다. 3.8 전당대회라고 했었죠. 3월 8일이었으니까. 그래서 2022년 말부터 뭐 후보들이 여기저기 나왔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여론조사 하면은 유승민이 1위였어요. 2022년 말 기준입니다. 유승민이 1위였고 그 아무도 몰랐던 김기현 당시 의원은 2022년 12월에 당대표 선거 출마 선언을 합니다. 이미 그때 전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했을 때는 유승민 1위 그리고 안철수 나경원 이런 순이었죠. 그리고 김기현은 4위에 불과합니다. 그러자 2022년 12월 그 김기현이 당대표 선거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던 그 바로 그 달에 12월에 갑자기 제가 알기로는 한 18년 동안 유지했던 룰을 바꿔버리죠. 맞아요. 그래서 70대 30이었는데 완전히 100% 그 국민의힘 당원들만 투표하도록 바꿉니다. 시기적으로 참 그렇죠. 그때 나왔던 게 그거잖아요. 그 정무수석이 뭐 안철수한테 가만히 있으면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발언이 있었고 나경원 그 당시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뭐 이런 거 맡고 있었는데 맞아요. 갑자기 잘라버리고 이런 상황을 보면 네네. 오로지 김기현을 만들기 위한 그래서 저 표정이 나온 겁니다. 저 거의 납치된 사람의 표정 아니에요? 어떻게 많은 인식을 공유했다면서 지지한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의 표정이 저럴 수 있습니까? 그 나경원 표정 보면 예전에 안철수 당시 후보가 윤석열 후보와 단일을 할 때 그때 표정하고 똑같습니다. 도대체 어떤 협박 내지 위협이 있었으면 저런 표정이 나오는 건지 솔직히 저는 모르겠어요. 네, 그렇게까지 그 정치인들이 표정 관리 못하는 사람들이 아닐 텐데 저 정도 표정이었다면 많은 일들이 오고 갔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경원 같은 경우는 당시에 나경원 의원 좋아하는 그 초선은 가만히 있어 그 초선. 네. 초선 48명이 연판도 돌리면서 나경원 보고 사퇴하라고 그런 압력들도 있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 제가 이 설명을 굳이 드린 이유는 왜 이것을 뇌물로 볼 수밖에 없는지 정황을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설명을 한 건데 조금 더 보충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아니 이게 지금 지금 말씀하신 그 출마자들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김기현이 당대표가 된 이유는 통일교가 물밑에서 움직였기 때문이다라고 네네.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통일교와 연결고리는 권성동과 전성배의 연결고리는 2022년 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윤석열도 당선인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부터 뭐 당선인을 만나러 가게 해줬다. 그래서 한학자한테 권성동이 가가지고 절을 하고 그게 당선 때부터 그러니까 대선 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네네. 그래서 이게 아주 면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럼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윤석열의 대통령이 된 의지가 반영된 당대표를 누구를 시켜야 되는 것이냐라는 연장선에서 그렇죠. 통일교와 작당을 하고 요 통일교의 그때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심을 지원한다라고 하면서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킨 정황을 포착을 했기 때문에 특검도 국민의힘 가가지고 이 통일교 명단과 그리고 국민의힘 뭐 당원 명단을 비교 대조해보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계속 해온 과정에서 요 문제를 우리가 들여다 그렇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도 이런 일이 없다가 당원 100%로 룰이 변경됐다. 그래서 김기현이 당선이 됐다라는 요 연결고리가 우리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조직적으로 통일교를 조직적으로 들여오려고 했던 이유는 어쨌든 많은 당원들은 우리가 당원이 100명이 있으면 투표하는 당원들은 40몇 명밖에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1위가 되려면 뭐
그중에서 절반 정도의 숫자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100명 중에 25명만 있으면 그러면 한 사람을 1등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조직적으로 동원이 쉽고 가능한 그런 통일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켜서 한쪽으로 1등을 할 수 있도록 몰아준다. 네. 이것이 핵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통일교와 연결고리에 있어서 누구도 네. 국민의힘 자유롭지 못하다. 네. 그런데 그 과정을 김기현은 몰랐을까요? 김기현 아내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당연히 알죠. 본인이 4위, 5위였는데 1등으로 갑자기 우리가 1등이 됐어. 윤심으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또 이후에 기사들을 보면 네. 김기현이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대통령실에 반기도 들지 않고 정말 대통령이 하라는 대로 꼭두각시처럼 움직여서 아주 그 국민의힘 당원들도 답답하다. 이런 기사들도 엄청 많이 쏟아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 꼭두각시를 세운 이 과정에서 김기현도 알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김건희에게도 여러 가지 오간 정황이 지금 드러난 것이다. 저 하나만 더 좀 볼게요. 저희들이 영상 준비한 게 있는데 김기현 의원 측에서 그러니까 부인이 김건희에게 명품백을 준 무렵이었죠. 그러니까 지난 2023년 초였는데 당시 민주당 돈봉투 사건 때문에 또 시끄러웠습니다. 그 당시 김기현 대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잠깐 보고 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정도 돈 봉투 가지고 뭐 그리 시끄럽게 떠드느냐고 국민들에게 야단을 치는 듯합니다. 상식을 가진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비리에 둔감한 민주당 저변의 심각한 도덕 불감증을 네. 지금 박지원 의원이 그랬네요. 김기현 의원 보고 와 그 아내 탓으로 돌리면 진짜 윤석열보다 더 나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반응이 또 후속으로 나올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마칠게요. 정은혜 전 민주당 의원, 이재혜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